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인 요즘 기저질환이 없던 대구의 한 17살 소년이 사망하면서 노인이나 기저질환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환자의 사인이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면역 반응 과잉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었는데요. 사실 이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는 것이 생존에 필요한 우리 장기들이 단기간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한 곳이 아닌 여러 개의 장기들이 생명 유지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그 기능이 떨어져 버리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떤 특별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사망 전 단계의 일련의 현상, 이 정도의 의미를 지닐 뿐입니다. 폐렴 후유증으로 또 요즘처럼 강력한 감염력을 가진 바이러스가 또 세균이 인체 내에 침입했을 때, 암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라든지 방사능에 픽복당했을 때에도 우리는 사망의 전 단계로서 다발성 장기 부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라틴어 경구인 메멘토 모리는 항상 유한한 우리네 삶을 기억하고 매 순간 매 순간을 소중히 살아가라 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정말 요즘처럼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또 죽음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었던 듯합니다. 잔인하게도 저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죽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물론 한 생명이 쓰러져가는 앞에서 그 고통의 크기를 논한다라는 건 참 무의미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튼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방사선에 픽복당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세실 켈리에 관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피폭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8년 12월 30일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앨러머스 국립연구소에서 임계 사고가 발생했다. 이 통제되지 않는 핵 에너지의 방출 현상으로 인해 11년 연구 경력의 절반 이상을 이 실험실에서 근무해온 38살의 화학 연구자인 세실 켈리는 무려 120시버트의 방사선에 피폭돼 말 그대로 방사능 인간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너무 많은 방사선을 받아서 신체가 피폭 증상을 일으키기도 전에 모든 면역 기능은 파괴되었고 사망해서 다른 방사능 피해자들과는 다르게 그의 시체는 멀쩡하다. 세실은 피폭되고 나서 자신의 몸이 불타고 있다고 소리치며 정신 착란을 일으켜 바깥으로 나가 눈이 뒤덮인 바닥을 뒹굴었다. 그 뒤로도 온몸이 뜨겁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1시간 40여 분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구토 증세를 보였다. 온몸에서는 엄청난 감마선이 나왔고 이때 그의 심박을 재보니 분당 160, 혈압은 80에 40이 측정되었다. 게다가 대소변에서까지 강력한 방사능이 나오고 있어 문자 그대로 그 자체가 방사능 인간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더욱이 림프구가 전부 사라지고 골수가 적혈구를 만들지 못해 몸에서는 투명한 피가 채열되었다. 결국 그는 피폭사고를 당한 지 35시간여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건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듯 한데요. 방사선, 방사능,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이란 고에너지의 입자나 광자입니다. 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을 방사성 물질,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하죠. 이것을 손전등에 비유하면 방사선은 전구에서 나온 빛이고 방사성 물질은 빛을 내는 능력을 가지는 손전등이며 그리고 손전등이 빛을 내는 능력이 바로 방사능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방사선의 종류인데요. 알파, 베타, 감마선 및 중성자선을 비롯해 기체의 방사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가력이 가장 약한 알파선은 종이 한 장만으로도, 베타선, 감마선의 경우엔 납이나 두꺼운 철판으로 차단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력이 굉장히 강한 중성자선은 두꺼운 콘크리트조차 투과하며 이 중성자선을 멈출 수 있는 건 수소를 많이 포함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방사능이 또 방사성 물질이 왜 위험한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방사선이란 고에너지의 입자나 광자이기 때문에 먼저 분자결합 단위로 우리 몸을 박살내버립니다. 영화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분자사가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약 70%를 이루는 체내 수분이 이온화되면서 물 분자는 파괴되고 그 자체로서 근섬유와 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세포막의 결합 자체를 파괴하며 세포의 설계도로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를 파괴하는데 이로 인해 세포 주기의 중단과 사멸이 일어나고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방사선이라는 게 고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열만 없을 뿐 세포를 파괴한다라는 측면에서 불이나 다름없죠. 생체 세포의 DNA나 소기관 그리고 효소를 파괴하며 실제로도 화상과 유사한 손상을 입힙니다. DNA 손상으로 피부 재생 능력도 저하되어 버리는 것이죠. 특히 점막과 골수 등 활발히 분열하는 세포의 경우 DNA 손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점막 손상의 경우에는 내부 출혈, 설사, 탈수 등의 증상으로 발현이 되며 골수의 손상은 혈구 수치 저하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혈액 내의 림프구가 사라지게 되고 적혈구가 없는 불량 혈액만 생성되게 되므로 피색깔이 투명하게 변합니다. 다음으로는 급성 그리고 만성 피폭의 증상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급성 피폭의 증상에는 탈모, 구역질, 구토, 설사, 전신세약과 출혈 등이 있습니다. 만성 피폭의 증상에는 불임, 기형아, 암, 백혈병이 있죠. 다음은 방사선에 피폭당한 후 83일간 생존한 한 환자의 증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고 당일, 외상은 없으나 붉은 반점, 그리고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이며 의식 장애를 보이고 있다. 사고 6일차, 90%의 백혈구가 사멸했으며 백혈구 생성세포를 이식하였다. 11일차, 폐에 물이 차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였다. 14일차, 전신의 피부가 벗겨져서 격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24일차, 몸 자체에서 방사능을 배출하고 있다. 이식세포의 DNA도 파손되었다. 27일차, 장 점막이 벗겨져서 장에서 상시로 출혈이 일어나고 있다. 59일차,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심정지와 소생이 일어나고 있다. 65일차, 면역세포의 변이가 일어났다. 정상적인 백혈구를 공격하는 등 암세포화된 것 같다. 83일차, 심장을 제외한 전신 근육이 파괴되었다. 사망하였다. 피폭의 강도를 막론하고 피폭 당하는 동안 느껴지는 특이사항이 있다면 바로 입안에서 금속, 특히 납의 맛이 느껴진다라는 건데요. 방사선으로 인해 혀의 미뢰가 교란되어서 맛을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피폭 직후의 증상들의 집합체인 급성 방사선 증후군을 살펴보면 첫째로 얼굴이 밝은 분홍색으로 뜨는 홍반 증상이 나타나며 둘째로 뇌 속의 화학 수용기에 직접 작용하는데 즉각적으로 극도의 피로와 메스꺼움을 호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즉각적인 방향 감각의 상실이 일어나고 혼수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생활에서 방사능을 검출할 때 우리는 세슘 그리고 요오드와 같은 원소에 대해서 검사하는 경우가 많죠. 이 방사능 물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슘은 근육의 80% 그리고 뼈의 수퍼센트 침착이 되는데요. 이 세슘이 위험한 것은 칼륨 대신 자리 잡고 방사선을 내뿜어 결국 심장마비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요오드가 있는데요. 이것은 갑상선에 잘 침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론튬 90은 칼슘 대신 뼈에 침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슘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기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세슘이 칼륨 자리를 빼앗는다라는 데 착안하여 우선 칼륨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혈액에서는 칼륨이 항상 존재하며 일정 농도 이상이면 신장, 대장, 그리고 땀샘 순으로 몸에서 배출이 됩니다. 칼륨은 온몸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근육에 더 많이 존재하는데요. 몸속의 칼륨 60%는 근육에 있다라고 하죠. 신경세포의 연결망에 이 칼륨이 이용되는데요. 신경세포의 정기적 신호는 칼륨과 나트륨의 이온 농도 변화를 통한 것이므로 뇌세포 신경망에서 필수적입니다. 세포벽의 안쪽에는 칼륨, 세포벽의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존재하며 삼투압 효과를 이용해서 물을 받고 또 빼내는 역할을 하죠. 이 와중에 각종 영양과 산소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오고 가게 됩니다. 이 몸에 흡수된 세슘은 칼륨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세포가 세슘과 칼륨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재수가 없이 세슘이 심장 근육으로 가게 되면 심장 근육이 괴사되게 되고 심장마비가 일어납니다. 방사선은 고에너지의 입자로 마치 불과 같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초기 증상으로 특징적으로 피부가 화상 입은 것처럼 벗겨진다라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방사선은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므로 세포 분열이 활발하지 않고 세포 주기가 길수록 방사선에 그나마 잘 견디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피부의 교체 주기는 약 4주, 그리고 근육의 교체 주기는 약 10년에서 15년으로 피부처럼 근육이 빠르지는 않지만 종국에는 근육 역시 빠르게 분해되어 뼈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폭이 된 후 방사능을 내뿜는 몸이 되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몸에 남아서일 것입니다. 방사능이 사라지는 반감기는 매우 길어서 우리 몸에 잔류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중성자선에 피폭되어 나트륨이 나트륨 24라는 방사성 물질로 변해 그 자체로 방사능을 내뿜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폭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마 고통 때문일 것입니다. 신경세포는 성장기 세포 분열 후 성인이 되면 그대로 약 200년까지도 살아서 기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신경계가 완전히 파괴될 정도가 아니라면 이 방사능의 세포에, 즉 DNA가 부서진 채로 세포 기능을 계속할 고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을 멈추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르핀 주사도 동맥과 정맥 혈관벽이 채처럼 생기게 되어 이 강력한 진통제를 놓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83일 어느 방사선 피폭 환자의 치료 기록은 NHK 도카이무라 임계사고를 주제에 만든 다큐멘터리를 원작으로 정리한 책인데요. 오우츠 씨가 피폭당한 바로 그 순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루하루 겪어내야만 했던 방사능 피폭의 결과들과 전례 없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치료를 이어나가야만 했던 의료진들의 고뇌, 그리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영역 너머에 있는 방사능의 무서움을 담담하게 담아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원자력은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구원하기도 하지만 파멸로 이끌 수도 있죠. 이 원자력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처하는 인간 능력의 한계에 관한, 또 우리에게 경고를 전한다라는 측면에서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한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흔들거리는 요즘, 일은 이미 벌어졌고 이후의 대처가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보건, 경제, 사회 혼란의 최소화, 또 인권 존중 가운데서 균형을 잘 잡아내야 할 것이며, 개인은 비이성적인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며 개인의 위생과 보건에 힘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